새벽 4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이체 알림이 연달아 떠 있었고 통장 잔액은 고작 47만 원. 어제까지 3,200만 원이 있던 그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평생 한 번도 이상한 투자나 도박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다. 은행 문자도 일일이 확인하고 비밀번호도 복잡하게 설정해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니 정확히는 잠든 사이에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던 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1살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설관리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하청에서 25해 동안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정년까지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아내 미정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파트타임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전세 대출이 좀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자격증 준비 중이라 독립을 못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가족들과 조촐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사기 사건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걸 당할까? 나는 절대 안 당할 텐데.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현금 거래도 안 하고 이상한 투자 제안 같은 거 들어오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은행 문자가 오면 꼼꼼히 확인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현장으로 나갑니다. 안전모를 챙기고 작업복을 입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삽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 보니 요즘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퇴직금은 생활 자금으로 써야 하고 딸아이 전세 자금도 좀 보태줘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노후를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껴서 모았습니다. 통장은 2개로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1,200만 원, 노후 예비 자금으로 2천만 원, 합치면 3,200만 원입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한테는 전부입니다. 이 돈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별로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인 피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저기 이번 달 말에 전세 재계약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조금 올려달래? 얼마나?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아빠가 방법 찾아볼게.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000만 원.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딸아이한테 힘들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피곤하고 걱정이 많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을 겁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김주임. 김주임은 제가 15년 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밥을 먹고 작업을 같이 하고 퇴근 후에 소주 한 잔씩 기울이던 사이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문자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친상 알립니다. 장례식장 위치 확인 바랍니다.
그 밑에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주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얼마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건강하시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조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눌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이 뜨지 않았습니다. 빈 화면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느린가 싶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보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주임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밤늦은 시간이라 내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는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좀 이상했습니다.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닳았습니다. 화면도 가끔 지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몇 년 쓴 폰이라 원래 느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디지털 기기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화랑 문자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김주임한테 전화해서 장례식장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뒤척였는데 진동이 계속됐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누가 새벽에 문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나?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행 이체 알림. 800만 원 출금. 1200만 원 출금. 1200만 원 출금. 잔액 47만 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겁니까? 아니, 이건 실수일 겁니다. 은행 전산 오류일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없는데요.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 큰일 났어. 뭔데? 무슨 일이야? 통장이 비었어. 돈이 다 없어졌어. 아내도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어디 돈 쓴 데 있어?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자고 있었다고. 저는 당장 은행 앱을 켰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7분, 3시 12분, 3시 48분. 모르는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통장에서 돈을 가져간 겁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대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라 상담원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자동응답만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습니다. 9시 정각에 은행 문이 열리자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직원분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새벽에 돈이 빠져나갔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고객님, 일단 계좌를 정지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어떻게 해야 해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계좌 정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즉시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간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이버 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신고를 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네요. 스미싱 문자 받으셨죠? 링크 누르셨어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김주임한테서 온 그 문자. 부친상 알린다는 그 문자. 장례식장 위치 확인하라던 그 링크. 네, 어제 저녁에 지인한테서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어요. 그게 스미싱입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범인한테 넘어간 거예요. 문자 내용, 연락처, 사진, 저장된 파일 전부요. 형사님이 제 휴대폰을 좀 더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분증 사진 여기 저장되어 있네요. 은행 비밀번호도 메모장에 적어 두셨고요. 이거 다 털린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편하려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것들이 독이 된 겁니다. 신분증은 언제든 보여줄 수 있게 사진으로 찍어뒀고 비밀번호는 잊어버릴까봐 메모장에 적어뒀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 찾을 수 있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10%?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3,200만 원이 사라졌는데 돌려받을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누가 그런 걸 의심하겠어. 나라도 속았을 거야.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우리 같이 버티자. 어떻게든 다시 모으면 돼.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응, 딸. 아빠? 아빠는 지금 좀 피곤해서 쉬고 계셔.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어제 말한 거 아빠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하실 거야. 너무 걱정 마. 통화를 끊고 나서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자녀들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딸아이는 전세 걱정하고 있고 아들은 자격증 준비로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이런 일 당했다고 말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저희 부부끼리만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추적 중이지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이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서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3,2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딸아이 전세 지원은 당분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퇴직 후에 아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했던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더 자주 대화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날씨가 어떤지. 소소한 이야기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딸아이도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건강은 어떤지, 엄마는 괜찮으신지. 저희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가족은 남았습니다. 어느 날 김주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섬뜩했습니다. 형님, 저예요. 혹시 저한테서 이상한 문자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부친상 알린다고. 그거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저도 당했어요. 제 휴대폰이 해킹당해서 제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문자가 다 간 거래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김주임도 피해자였습니다. 범인들은 김주임 휴대폰을 해킹해서 그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미싱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김주임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던 겁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 휴대폰 때문에 피해 보신 거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야. 저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김주임도 잘못이 없고 제가 조심하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이런 사기를 치는 범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부끄럽지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면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도 비슷한 문자 받았는데 안 눌러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스미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조심해도 찰나의 방심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지인 이름으로 오는 문자는 더욱 위험합니다. 믿는 사람 이름이 뜨면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제가 당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무리 친한 사람 이름으로 온 문자라도 링크가 있으면 의심하십시오. 전화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째, 절대로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편할 수는 있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셋째, 만약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빨리 신고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저는 하루 만에 3,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숨긴다면 누군가는 나와 같은 날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십시오. 당신 부모님의 평온한 하루를 지키십시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을 잃지 마십시오. 링크를 누르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게 정말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그 몇 초의 고민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김주임 이름이 뜬 그 문자를, 아무 생각 없이 누른 그 링크를, 만약 그때 딱 한 번만 의심했더라면, 만약 그때 전화로 확인했더라면.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제 실수를 교훈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특히 부모님 세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2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은 남아 있습니다. 정년까지 2년 그 후에도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모을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성실하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겁니다. 제가 당한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할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조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3,200만 원이 헛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